어마어마하게 돈을 풀고 있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게 통화량이 늘어나면 자산 가격은 늘어나게 됩니다. 오릅니다. 어쨌든 부동산에도 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릅니다. 언제 오르느냐의 문제이고 지금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재명 정부 기간 동안 한 3억까지는 갈 거다라고 봅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고 있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코스피가 4천 가는 이유는 그 이유 이외에는 없습니다. 기업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좀 좋고요. 그게 지금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안 하는데요. 종목은 하나 갖고 있습니다만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예전에 제가 볼 때가 그게 25%인가 뭐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랬는데 지금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두 개만 올리면 그 주가 지수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돈 버신 분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ETF 같은 거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게 통화량이 늘어나면 자산 가격은 늘어나게 됩니다. 오릅니다. 그래서 그게 현 정부에서는 이제 주식만 오르기를 바라겠죠. 코인, 주식 이런 것만.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뭐 경제학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요. 제가 뭐 굳이 따로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부동산에도 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보면 젊은 분인데 아주 새파란 젊은 분인데 강남 집 사러 오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물어보면 주식이나 아니면 코인 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돈을 벌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집을 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택시장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거든요. 난 그냥 뭐 캠핑카 타고 다니면서 그냥 자겠다라고 생각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분은 거의 없어요. 제가 만나본 중에는 한 분도 없습니다. 특히나 돈을 어느 정도 버신 분들은 다 제일 먼저 좋은 집 살려고 하시는 게 그게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 거예요. 그렇게 오시고 사고 이러기 때문에 집값도 오를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언제 오르느냐의 문제이고 지금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비싼 아파트가 한 2억 2천, 2억 3천 정도 이제 평당 가격이 나옵니다. 우리가 대부분 반포의 원밸리 아파트 가장 비싸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그 아파트보다 더 비싼 아파트는 성수동에 있는 아크로포레스트입니다. 그 아파트가 보통 60평이 한 130억 이렇게 거래되니까요. 대략 한 2억 2천, 2억 3천 정도 대형 평수가 또 오히려 가격이 높아요. 그런 데들이 가격이 흐름이 좋습니다, 보면. 그래서 지금 한 2억 초반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모든 아파트가 그런 게 아니고요. 가장 비싼 아파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가격이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데 비하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높다. 저도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외국에 가보시면 저 상해만 가도 한 4억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데는 제가 알고 있기로 맨하탄이나 이런 데 평당 한 10억 가까이 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아파트가 다 평당 10억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비싼 아파트, 일본에도 한 3억 훌쩍 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수준을 본다 그러면 앞으로 오를 여지는 저는 더 있다. 가장 비싼 아파트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양극화가 많이 생기는 이유도 소득 수준의 양극화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의 양극화가 자산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재명 정부 기간 동안 한 3억까지는 갈 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압구정동에서 나오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압구정동은 지금 낡았죠. 입주를 해서 새 아파트로 바뀐다 하더라도 그건 30년 이후가 될 거예요. 아무리 빨리 땡기고 어떻게 하더라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가장 빠르게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가 반포에 있는 이제 DH 클래스라는 아파트입니다. 반포 주공 1단지 1, 2, 4주구를 재건축한 겁니다. 최근에 이제 트리니원이라는 아파트를 분양을 했는데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입주하는데 3주구죠. 반포 주공 1단지. 근데 트리니원은 이제 반포천 쪽으로 조금 더 들어와 있고요. DH 클래스가 이제 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세대입니다. 나중에 이제 일반 분양물이 2,500세대 나오니까요. 미친 듯이 청약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 한 3억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2027년 중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8월인가 7월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3억 정도. 그게 맞춰가지고 이제 주변의 아파트들이 다시 그죠. 압구정 현대 아파트도 그렇고 레미안 원밸리도 그죠. 그게 맞춰가지고 2억 5천이 되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가격을 재설정을 할 거예요. 그게 아마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가격대를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규제를 하면 어디가 떨어지느냐를 보셔야 되는데요. 서울 외곽이 떨어지죠. 당연히 경기도가 떨어지고. 근데 마용성 이상은 안 떨어졌죠. 지금까지 떨어져 본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국내 대학에 전임 교원으로 한 15년 정도 근무했는데 그때 논문 같은 걸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 논문 같은 걸 찾아보면 정부의 정책으로 집값이 떨어진 사례는 전 세계에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도 어마어마한 규제를 할 거예요. 조금 더 자축으로 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 거예요. 그런데 가격은 절대 떨어뜨릴 수 없다. 가격이 떨어졌다. 금융위기 같은 게 안 왔는데 가격이 떨어졌다. 그럼 아마 저를 다시 보기 힘들 거예요. 예, 저는 뭐 그냥 은퇴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은퇴하고도 같이 걸 수 있어요. 그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책을 통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사례는 없습니다. 베네수엘라도 어마어마한 규제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특히나 월세나 이런 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예, 그래서 서민들은 뭐 죽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제 이야기가 아니라 경제학에 나와 있어요. 수요 조절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억제 정책이죠. 이걸 통해서 집값을 떨어뜨릴 수는 없다. 근데 오히려 떨어지는 데가 어디냐? 외곽, 강남 절대 안 떨어집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없이 봐왔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이제 이재명 정부를 보고 있지만 가장 빠르게 지금 상승폭을 키우는 데는 강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수요 조절이라든지 수요 억제 이거는 소용이 없다. 그럼 뭐를 해야 되냐? 수요 분산 정책을 해야 됩니다. 뭐 경기 외곽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제 지방으로 갈 수 있는 유인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지방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눌려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조금만 이제 유인을 주면 정책적으로 하면 오를 가능성이 생깁니다.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썼어요. 2번 정도 썼던 정책인데요. 5년 양도세 면제. 예, 5년 동안 양도세를 안 내도 됩니다. 팔아도. 이런 정책을 쓰면 서울에 있는 다주택자분들도 내려가세요. 그게 바로 이제 지방이 오를 수 있는 신호탄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안 쓰고 제가 볼 때 이재명 정부에서도 못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수요를 분산을 지금 못 시키고 있는 거죠. 계속 그냥 대책을 내놓는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강남에 집 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저희 같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로는 6.27 대책 나왔구나, 15 대책 나왔구나 이러면 강남에 사야 되는구나. 오시는 투자자분들한테 마포 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떨어질 수 있는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요 분산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지방을 좀 싫어하시는 자산가분들도 있죠. 그런 자산가분들한테 저는 이제 정부에서 해주셔야 될 역할이 뭐냐. 외국에 가서 좀 사라라는 것도 괜찮다. 노무현 정부 때 2006년인가 2007년도에 해외 부동산 투자 자유화 정책을 썼어요. 노무현 씨 성향으로 본다 그러면 그걸 쓸 사람은 아니거든요. 무슨 집 사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근데 하도 국내에서 자꾸 사람들이 집을 사니까 그래서 해외 나가서 좀 사라고 해서 해외 규제를 다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실수요만 가능해서 실수요란 게 뭐 해외 그저 우리가 파견을 나가거나 아니면 그 애들 유학 때문에 그죠 나가는 경우는 뭐 집을 사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예전에 허가를 했고요. 한도가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한도도 다 풀어버렸고요. 투자도 괜찮다라고 다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2010년 이후로 해외로 나가서 그냥 집 사는 분들이 꽤 늘었어요. 그래서 중국, 베트남 이런 쪽으로 많이 가셨거든요. 저는 지금 뭐 그런 정책을 좀 다시 쓰는 것도 좋다. 그래서 수요를 좀 분산시켜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국내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해외 나가서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중국 사람은 중국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우리나라에 와서 사거든요. 우린 지금 그걸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 풀어서 수요를 좀 분산시키는 것이 저는 좋다. 그리고 매물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정책 뭐 쉽지는 않겠지만 이 정부에서 규제 완화거든요. 예, 그걸 해야지. 지금 공급 정책 뭐 12월 달에 또 발표한다는 둥 1월 달에 발표한다는 둥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 또 오를 거예요. 발표하면 또 오를 거예요. 저는 정말 놀라웠던 게 97 그죠? 우리 공급 대책 발표되고 막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막 사람들이 살려고 막 덤벼들었거든요. 그래서 서리건 대책은 정부에서 안 내놓는 게 좋다. 오히려 이제 수요를 분산시키거나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을 지금은 해야 된다. 공급 대책 이금 정부에서 전혀 의미가 없어요. 97 대책의 착공이 2030년이든가 그런데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6년, 28년도가 그죠? 제일 공급이 부족한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 환경에서 그게 일어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근데 외부 환경이죠. 왜냐하면 강남의 아파트를 사고 파는 분들은 우리가 보통 그들만의 리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가진 자산 상황을 이렇게 들어보면 뭐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외부의 이제 충격이죠. 경제적 충격 샥이라 그러는데 그게 발생하면 이제 가격이 조정이 되겠죠. 그거는 이제 금융위기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도 저희가 1년 동안 금리를 한 7배 올렸잖아요. 0.5%에서 0.35%까지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렇게 급박한 이제 금융적인 상황이 오면. 근데 그 이외에는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뭐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급이 많아지거나 지금까지 금융위기가 왔거나 공급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거나 뭐 이런 경우 아니면 떨어진 적이 우리나라 그 상품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예를 본다 그러면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대출 규제는 조금 더 남았고요. DSR에 포함이 안 된 규제가 있어요. 전세 대출을 이번에 1주택자에 대해서는 넣었거든요. 이자만. 근데 앞으로 뭐 무주택자에 대해서든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 그다음에 이제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도 아직 DSR에 안 넣었어요. 그것도 이제 할 수 있겠죠. 정책 대출도 아직 DSR에 안 넣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DSR에 포함시키는 것이 이제 아직 남아 있는 대출 규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조금 이제 정부에서 일단 공공 분양을 해야 되거든요. 공공 분양은 아마 이 정권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분양을 하고 입주하는 건 이제 뭐 한 5년 4년 걸리니까요. 그거는 이제 다음 정권 말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이라는 거는 10년 아무리 빨라도 10년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분양은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수요를 좀 잡아둬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조금 신박하게는 공공 분양이나 공공 임대 아파트, 공공에서 하는 주택이나 사업들에 대해서는 DSR에 포함 안 시킨다. 뭐 이런 걸 해서 그죠? 수요를 좀 잡아두거나 아니면 혜택을 줘서 공공 분양이 이제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대출 규제들은 조금 더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규제 지역 확대죠. 규제 지역 확대가 아직 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탄이나 안양 만안구라든지 구리 이런 지역들은 남아 있으니까요. 그런 지역들에 계속 이제 규제를 확대할 거고요. 세금 관련 규제는 아직 안 썼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볼 때 어쨌든 언젠가는 세금 관련 규제를 쓸 거고요. 세금 관련 규제 중에 이게 국회를 통과돼야 되는 규제들은 당분간은 쓰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이제 세율을 조정한다든지 세목을 신설하는 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투기관리지구라든지 이런 규제 지역을 굉장히 많이 확대했잖아요. 그때 제일 이제 화가 났던 분들이 민주당 국회의원이에요. 내 지역에 항의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내년도에 또 지방선거 해야 되고 또 2년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있거든요. 본인들도 또 소위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전혀 언질도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국회를 통과해서 세율을 조정하고 이러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세율 조정이라는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방 같은 경우는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갑자기 집값이 떨어졌는데 재산세가 올랐어요. 이런 경우는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그러면 뭐 선거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시가를 현실화시킨다든지 공정시장 가액비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거는 뭐 가능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다. 뭐 이렇게 하면 뭔가 정상화시키는다는 느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그 세금은 매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 게 상식인 것 같습니다.